주머니 속 이야기 귀신. 글 선한나, 그림 김창희. 옛날 한 부잣집에 꼬마 도령이 살았단다. 도령은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어. 그래서 틈만 나면 사람들한테 조르곤 했지.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엔 할머니 차례예요. 도령은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허리에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 대고 종알종알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머니를 얼른 꽁꽁 묶어버렸지. 야, 이야기 하나 또 벌었다 하고 좋아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도령은 남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들은 이야기를 남한테 해주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한번 주머니 속에 들어간 이야기들은 다시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거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도령이 장가를 들게 되었대. 그런데 혼인 전날 밤의 일이야. 마당새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어디서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마당새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폈어. 그랬더니 세상에 벽에 걸려있는 도령이 이야기 주머니 속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어? 이것들 봐. 도령이 내일 장가를 간다는데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우리를 주머니에 가둬서 죽인 분풀이를 해야지. 맞아. 박수 소리가 짝짝짝 터져나왔어. 내일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갈 때 난 먹음직스러운 산딸기가 되어 길에서 기다릴게. 그래서 나를 따먹으면 죽게 할 거야. 다른 이야기 귀신이 말을 받았어. 만약 네가 실패하면 나는 맑은 옹달샘이 되어 기다릴게. 나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죽을 거야. 또 다른 이야기 귀신이 말했어. 만약 너도 실패하면 이번엔 내 차례야.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말에서 내려 집단을 밟잖아. 나는 독침이 되어 집단 속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발을 콕 찔러버릴 거야. 그런데도 도령이 살아난다면? 그땐 우리 모두 실뱀이 되어 비단 이불 속에서 기다리는 거지. 마당새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어.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다음날 아침 마당새는 도령에게 마구 떼를 쓰기 시작했어. 도련님, 제가 모시고 가게 해주세요. 마부는 돌쇠가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너는 집에서 잔치 준비나 해라. 안 돼요. 제가 꼭 가야만 돼요. 제발 같이 가게 해주세요. 예. 허허, 그거 참. 마당새는 마침내 허락을 받았지. 드디어 혼인행렬이 신부집을 향해 길을 떠났어. 들길로 접어들어 얼마쯤 갔을 때야. 길가에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익어 있었단다. 참 먹음직스럽구나. 마당새야, 저 산딸기 좀 따다오. 도령이 말했어. 도련님은 이제 어른이에요. 어린이들이나 먹는 산딸기 같은 건 잡수시지 마세요. 마당새는 말고삐를 당겨 얼른 지나쳐버렸지.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는 길을 한참 가다 보니 도령이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 마침 길가에 맑은 옹달샘이 나타나자 도령은 몹시 반가웠어. 목이 마르던 참인데 잘됐다. 마당새야, 물 한 바가지만 떠다오. 안 돼요. 신부댁에서 모두 기다리고 계실 텐데 서둘러 가야지요. 마당새는 말 엉덩이를 철썩 두드리면서 그곳도 그냥 지나쳤지. 드디어 신부집에 도착했어. 마당새는 신랑이 탄 말을 집단 곁에 세웠지. 신랑이 말에서 내려 집단을 밟으려고 할 때 마당새가 말을 힘껏 꼬집었단다. 깜짝 놀란 말이 앞발을 치켜드는 바람에 신랑은 말에서 쿵 떨어지고 말았지 뭐야. 잔치마당엔 한바탕 웃음이 터졌어. 도령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단다. 마당새 녀석, 하루 종일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어디 나중에 두고 보자.
도령은 몹시 약이 올랐지만 어쩌겠어? 꾹꾹 눌러 참는 수밖에. 혼인식은 무사히 끝이 났어. 밤이 깊자 신랑 신부는 신방에 들었단다. 신랑이 불을 막 껐을 때야. 갑자기 방문을 와락 열고 시커먼 그림자가 쑥 뛰어들어왔어. 그것도 커다란 칼을 들고. 누구니냐? 놀라지 마세요. 저 마당새예요. 마당새 내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분은 얼른 바깥으로 나가 계세요. 얼른요. 다짜고짜 신랑 신부를 내쫓은 마당새는 먼저 불을 환하게 켰어. 그리고 비단이불을 확 젖혔지. 그랬더니 실뱀이 우글우글. 뱀을 모두 없앤 마당새는 신랑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은 몹시 고마워했지. 놀란 신부도 마당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 신랑은 마당새의 종 문서를 없애주고 좋은 집에 논밭까지 상으로 주었지. 그리고 주머니 속에 갇힌 이야기들을 풀어주었어. 신이 난 이야기들은 멀리 멀리 훨훨 날아갔단다. 효자와 눈썹 없는 호랑이. 글 이미의, 그림 한병호.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이었대.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 그 산자락 외딴 집에 홀 어머니와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어.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았대. 그래서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효자야, 효자. 어머니에게는 늘 소복소복 따뜻한 밥과 맛난 반찬을 해드렸어.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지. 그러자면 자기는 남은 찬밥덩이나 물에 말아 후루룩 먹지 않았겠어? 하지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들은 싱글벙글 웃는 낯으로 어머니를 잘 모셨어. 그런데 글쎄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사흘 동안 눈이 펄펄 내려 지붕도 들판도 산도 모두 다 하얗게 변한 겨울이었지.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어. 얘야,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산딸기만 먹으면 내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겠다만. 그러나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 기어이 산딸기를 찾으려고 말이야. 눈발이 얼굴을 마구 때렸지. 발도 손도 꽁꽁 얼었어. 마침내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야. 갑자기 눈앞에 꽃이 가득 핀 작은 밭이 나타났어. 이상하게 그 꽃밭 위로는 눈도 내리지 않았지. 마치 따뜻한 봄날인 듯 그 자리만 말이야. 그 신비한 꽃밭 한가운데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있지 뭐야. 아들은 산딸기를 정성스럽게 따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닌 너무 기뻐했지. 이 겨울에 산딸기를 정말로 구해오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어머니 병은 갈수록 깊어졌지. 아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어. 에그, 자네 어머니의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어야만 낫는 희귀한 병이라네. 호랑이 눈썹을 대체 무슨 수로 구하겠나?
아들은 보찜을 싸서 둘러매고 산으로 들어갔어.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어머니를 구하리라 굳게 결심하고서 말이야. 하루, 이틀, 사흘,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지.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세 고개 넘으니 어흥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리지 뭐야?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대는 것 같았지. 어지간한 사람이면 기절을 했을 거야. 그런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가운 듯이 호랑이님, 호랑이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갸우뚱 쳐다보는 호랑이에게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했어. 아주 간곡하게 말이야. 호랑이님이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 약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님이 밥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엎드려서 빌었어. 아주 정중하게 말이야.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지 뭐야? 나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여자였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호랑이가 등을 납작 낮췄어. 아들더러 올라타라는 거겠지.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쌩 하고 바람처럼 빨리 달렸어. 아들이 사흘 걸려 넘은 산고개를 단박에 넘지 뭐야? 하나, 둘, 셋! 셀 동안 말이야. 효자를 태운 호랑이는 금세 산자락집에 닿았어. 호랑이는 굴다란 눈썹을 뚝뚝 떼더니 아들에게 줬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큰절을 했지. 호랑이님, 문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린 후에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었어. 아니다. 나는 내게서 큰 걸 배웠어. 나는 앞으로 사람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올 때처럼 휘잉 달려나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지.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고 어머니는 거뜬하게 나았어. 그 후 아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귀한 꽃과 산딸기를 장인에다 팔아 잘 살았지. 왜 그 봄날 같은 꽃밭 있었잖아. 효자에게만 보이는 꽃밭이었거든. 그리고 참, 혹시 눈썹 없는 호랑이를 만나거든 효자를 도와준 착한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을 거야. 콩쥐, 팥쥐. 글 최호정, 그림 김천정. 옛날 사이 좋은 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있었어. 하지만 부부는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 부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빌었어. 비나이다, 저희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하늘도 감동했는지 어느 날 부부는 예쁜 딸 콩쥐를 낳게 됐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나.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 콩쥐 어머니가 덜컥 병이 들고 만 거야.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훌쩍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어휴, 콩쥐가 태어난 지 겨우 100일 만이었어. 아버지는 어린 콩쥐를
금이야 오기야 정성껏 키웠단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엾은 콩쥐를 예뻐했지. 콩쥐는 비록 어머니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 그런데 콩쥐는 홀로 계신 아버지가 늘 안타까웠지. 아버지, 새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생각하는 콩쥐의 착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단다. 그래 얼마 후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았어. 그런데 콩쥐의 새어머니는 성격이 고약하고 심술 맞았지 뭐야. 또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 팥쥐도 엄마를 꼭 닮아 욕심꾸러기였어. 마당 안 쓸고 뭐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새어머니는 콩쥐가 쉴 틈도 없이 들들 일을 시켜댔어. 엄마, 아버지가 사준 콩쥐 옷 내가 입을래. 팥쥐는 콩쥐가 가진 것은 모두 홀랑홀랑 빼앗았지. 하지만 매일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콩쥐가 구박당하는 것을 몰랐어. 착한 콩쥐는 남몰래 콩알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단다. 어느 날 새어머니는 콩쥐와 팥쥐에게 밭을 매라고 했어. 팥쥐에게는 튼튼한 쇠호미를 주고는 폭신폭신 모래밭을 매라고 했어. 콩쥐에게는 나무로 만든 호미를 주고는 울퉁불퉁 자갈밭을 매라고 했지. 팥쥐는 금세 모래밭의 잡초를 쏙쏙 다 뽑았어. 콩쥐도 열심히 일했지만 자갈밭의 잡초를 뽑는 것은 쉽지가 않았단다. 그러다 결국 나무 호미가 댕강 부러지고 말았어. 이를 어쩐담? 콩쥐는 새어머니에게 혼날 일이 무서워 눈물이 났지. 그때였어. 하늘이 번쩍번쩍 하더니 소가 한 마리 풀썩 내려앉지 뭐야? 그러고는 콩쥐 대신에 척척 자갈밭을 매는 거야. 소야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다. 콩쥐는 울음을 그치고 한박 웃음을 지었어. 뭐? 나무 호미로 자갈밭의 풀을 다 뽑았다고? 새어머니와 팥쥐는 어려운 일을 해낸 콩쥐가 더 얄미웠어. 다음날 새어머니는 또 콩쥐를 불렀어. 이번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야. 찰랑찰랑 가득 채워놓아야 해. 팥쥐도 옆에서 신이 난 듯 거들었어. 부지런한 콩쥐는 얼른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어. 주룩주룩 찰찰.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항아리 바닥을 보니 글쎄 구멍이 나 있었지 뭐야. 그래서 물이 줄줄 새는 거였어. 이를 어째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운담? 그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어. 공쥐야, 내가 도와줄 테니 울지마. 두꺼비는 팔짝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더니 감쪽같이 구멍을 막았어. 콩쥐가 출렁출렁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 금세 물이 차올랐지. 새어머니와 팥쥐는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 분명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제주도 좋아. 며칠 후 콩쥐 외갓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어. 저도 외갓집 잔치에 가고 싶어요. 콩쥐는 조심스럽게 새어머니에게 말을 했어. 정 가고 싶으면 마당에 있는 곡식을 콩콩 다 찢고 배 한 피를 청청 다 짜서 나서오렴. 그러고는 팥쥐만 데리고 신이 나서 잔치집에 갔지. 그래도 다행이야. 얼른 일을 하고 외갓집에 가야지. 착한 콩쥐는 그래도 외갓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단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시킨 일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할 만큼 많은 일이었어.
콩쥐가 마당에 널린 곡식을 찌우려고 하던 참이었어. 갑자기 후둑후둑 참새떼가 날아오는 거야. 허이 허이 새들아 저리 가렴. 난 이 곡식을 모두 찌어야 한단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참새들은 곡식을 부리로 콕콕 찌어주러 온 거였단다. 짹짹 짹짹. 참새들은 단숨에 일을 다 해놓았어. 그게 다가 아니었어. 하얀 연기가 솔솔 나더니 반짝반짝 비단 옷을 입은 선녀가 나타났어. 콩쥐야, 내가 배를 짜줄게. 선녀는 배틀을 안더니 슬근슬근 금세 배 한 피를 다 짰어. 배가 어찌나 고운지 금빛가루를 뿌린 것 같았단다. 선녀님 고마워요. 선녀는 방긋 웃더니 하얀 천을 비단옷과 댕기로 집신을 꽃신으로 변하게 했어. 선녀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콩쥐에게 말했어. 자, 이 옷을 입고 이 신을 신으렴. 어서 잔치에 가야지. 이렇게 예쁜 옷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비단옷과 댕기, 예쁜 꽃신은 모두 콩쥐에게 꼭 맞았어. 콩쥐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뿐사뿐 집을 나섰지. 오랜만에 외갓집에 가는 콩쥐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콩쥐는 콩콩콩콩 뛰어갔지. 휘휘 물러가거라. 원님 행차시다. 놀란 콩쥐는 허둥대다 그만 꽃신 한 짝을 퐁당 냇가에 빠뜨렸어. 아, 내 꽃신. 콩쥐는 하는 수 없이 꽃신 한 짝만 신고 허둥지둥 외갓집으로 갔어. 그런데 원님이 물 위에 동동 떠가는 콩쥐 꽃신을 본 거야. 멈추어라. 냇물 위에 저것이 무엇이냐? 신하들이 꽃신을 건져서 원님에게 가져왔지. 참 고운 꽃신이구나. 꽃신이 주인을 찾아오너라. 주인은 분명 마음씨도 고울 것이야. 꽃신의 주인을 찾던 신하들이 드디어 콩쥐 외갓집에 도착했어. 이 꽃신의 주인이 여기 있어. 그때 새어머니가 팥쥐의 등을 떠밀어 얼른 신하 앞으로 나섰어. 제 딸아이 꽃신이옵니다. 팥쥐가 후다닥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신발이 너무 작아 들어가지도 않았지.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신하들이 호댕꾸질함에 팥쥐와 새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지. 에이, 발이 조금만 작았어도 딱 맞는 건데. 팥쥐는 입을 삐죽거리며 못내 아쉬워했어. 그때였어. 여보게들, 그건 콩쥐 꽃신이라우. 여기 콩쥐 꽃신 한 짝이 없지란수. 옆집 할머니 콩쥐 발을 가리키며 말했어. 그제야 구석에 있던 콩쥐가 살며시 앞으로 나왔어. 다른 쪽 발에는 똑같은 꽃신을 신고 있었지. 콩쥐가 꽃신을 신자 당연히 발에 쏙쏙 맞았어. 신하들은 콩쥐를 원님에게 데려갔어. 오, 당신이 꽃신이 주인이시군요. 원님은 아름다운 콩쥐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콩쥐는 발그레해진 뺨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원님과 콩쥐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어. 그런데 새어머니와 팥쥐는 어떻게 되었을까? 둘은 그동안 콩쥐를 괴롭힌 벌을 받을까봐 벌벌 떨고 있었대. 하지만 착한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었지. 새어머니와 팥쥐도 더 이상은 콩쥐를 괴롭히지 못했겠지? 빨간 부채, 파란 부채. 글 민수연,
그림 정대영. 옛날 어느 마을에 앞집 뒷집 나란히 두 할아버지가 살았어. 앞집 할아버지는 마음이 어찌나 착한지 옷이며 음식이며 자기보다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살았지. 뒷집 할아버지는 심술이 그득하고 자기밖에 몰라. 곳간이 넘쳐나도 절대 남에게 나누어 주는 법이 없었어. 지독한 욕심쟁이였지. 어느 해 비가 오지 않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진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 먹을 거라곤 쌀 한 톨도 안 남게 되었지. 하는 수 없이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단다. 여보게, 보리 한 가마니만 구워주게나. 그래? 에헴, 꼭 갚아야 하네. 이것 보게,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보리 한 가마니를 선선히 내어주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서 가마니를 열어보니 모래와 보리 껍질이 반이 넘어. 마음씨 착한 할아버진 그래도 고마운 거야. 다음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진 보리 한 가마니를 갚으러 갔지.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 좀 봐. 구워갔으면 보답을 해야 할 게 아니야. 어서 보리 두 가마니 더 내놓게. 이렇게 떼를 쓰네. 이 사람아, 그럼 난 뭘 먹고 살라고? 그러면 여름 내내 매일 나무 한 집씩 캐오든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날부터 마음씨 착한 할아버진 날마다 지게 한 짐씩 나무를 해낼랐어. 어느 날 할아버지가 터덜터덜 힘없이 집으로 오는데 웬 나그네가 집 앞에 서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시지요. 아무렴요. 누추한 집이지만 어서 들어오시오. 할아버진 아주 반갑게 맞았지. 나그네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으며 말했어. 저 뒷집 할아버진 화를 내며 내쫓던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내 집처럼 편히 먹고 가시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진 없는 반찬이지만 정성껏 차려서 저녁상을 내왔어. 나그네도 아주 맛있게 먹었단다. 다음날 날이 밝았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나그네가 온데간데 없는 거야. 자던 이부자리에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만 달랑 놓여 있었어. 갈 길이 꽤나 급했나 보네. 부채도 놓고 가버렸으니. 할아버지는 나그네가 찾아오면 주려고 부채를 들고 산에 나무하러 갔어. 한낮이 되자 날이 푹푹 찌는 거야. 더운데 좀 쉬었다 할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진 마침 부채가 생각났어. 빨간 부채를 꺼내 설렁설렁 부채질을 했지. 쑥.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갑자기 코가 저만치 늘어난 거야. 아이고, 내 코가 왜 이래, 내 코! 할아버지는 놀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할아버지는 누가 볼까 두려워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몰래 집으로 돌아왔어. 이걸 어쩌나, 이걸 어째. 밤새도록 손으로 밀어 넣어도 코는 줄어들 줄 몰라. 속이 바짝바짝 다 들어갔지. 그래, 파란 부채질로 부채질을 하는데 쏙 코가 줄어드는 게 보여. 할아버진 불이 나게 우물로 갔어. 우물물에 비춰보니
코가 밋밋해진 게 제자리를 찾은 거야. 옳거니 이게 다 부채가 요술을 부린 거로구나. 빨간 부채로 설렁설렁 붙이니 코가 쑥, 파란 부채로 설렁설렁 붙이니 코가 쏙. 마음씨 착한 할아버진 요술 부채들을 허리에 차고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나무를 가져다 주러 갔어. 이봐! 그 부채들은 어디서 난 건가?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하도 묻기에 요술 부채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지. 참말 신기하구먼. 그 부채들 나 줌세. 그건 절대로 안 되네. 나그네가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해. 나 달라니까 그러네. 내 집이랑 바꾸자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기어이 요술 부채들을 빼앗았어. 욕심쟁이 할아버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지. 빨간 부채로 사람들 코를 길게 만들어 놓고 파란 부채로 고쳐주면 기와집 수십 채는 살 수 있겠다. 욕심쟁이 할아버진 신바람이 절로 났어. 아이고 좋구나. 어디 부채질이나 해볼까.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빨간 부채로 설렁설렁 부채질을 하는 거야. 슈! 슈!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코는 지붕을 뚫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 옥황상제의 대궐까지 길어지더니 뻥! 대궐 바닥을 뚫어버렸지 뭐야. 하늘나라 임금님인 옥황상제가 그걸 본 거야. 여봐라, 저 길쭉한 것이 무엇이냐? 저 아래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의 코입니다. 옥황상제는 단단히 화가 났어. 감히 하늘나라에까지 코를 내밀다니 당장 저 코를 기둥에 꽁꽁 묶어버려라. 아무것도 모르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이번엔 파란 부채를 들고 설렁설렁 부채질을 시작했지. 코가 기둥에 묶여있는데 어떻겠어? 몸이 둥둥 떠올라 지붕을 뚫고 구름을 뚫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지. 사람 살려! 내 코 살려! 이때다 싶어 옥황상제가 명령했어. 저 영감의 코를 풀어주어라! 욕심쟁이 할아버진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콩! 그 뒤로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그리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말이야, 욕심쟁이 할아버지 좋은 집에 살면서 전보다 더 많이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었대. 요술 항아리. 글 글방, 그린이 조성덕. 옛날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 모은 돈으로 조그만 밭을 하나 샀어요. 비록 돌투성이 자갈밭이었지만 농부는 밭이 생겨 몹시 기뻤어요. 농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밭을 갈고 돌멩이를 골라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가는데 딱 하고 무언가 괭이에 부딪혔어요. 이게 뭐지? 농부가 땅을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나오지 뭐예요.
요리조리 살펴보니 항아리는 제법 쓸만했어요. 농부는 항아리 속에 괭이를 넣어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농부는 밭에 나가려고 괭이를 찾았어요. 아참, 어제 그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지. 농이는 괭이를 꺼내려고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죠? 항아리 안에 괭이가 2자루나 들어있지 뭐예요? 농부는 너무 이상해서 괭이 1자루를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괭이가 또 2자루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신이 난 농부는 쌀 1대를 넣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쌀이 2대가 되지 뭐예요. 이야, 정말 신기한 항아리구나. 뭐든지 넣기만 하면 2배가 되네. 농부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어요. 엽전 1냥을 넣으면 2냥이 되고 100냥을 넣으면 200냥이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농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한 농부에게 하늘이 복을 내렸다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농부에게 밭을 판 욕심쟁이 영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요술항아리를 빼앗아올 수 있을까? 욕심쟁이 영감은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다 마침내 농부를 찾아갔어요. 농부를 보자마자 영감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게, 요술항아리는 내 것이니 당장 돌려주게. 예? 어째서 제 밭에서 나온 항아리를 돌려달라는 겁니까? 거참 답답한 사람일세. 그 밭을 누구에게서 산 것인가? 그야 물론 영감님께 산 것이죠. 그럼 그 항아리도 샀나? 아니, 그건 난 자네에게 밭을 팔았지 밭 속에 묻혀있던 항아리는 팔지 않았네. 그러니 당장 요술항아리를 내놓게. 농부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러나 마땅히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술항아리를 넘겨주자니 그건 너무 억울했지요. 하는 수 없이 농부와 영감은 항아리를 들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정 이야기를 들은 원님마저 슬그머니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게 요술항아리란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겠다. 원님은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 그 항아리는 농부의 것도 아니고 영감의 것도 아닌 것 같구나. 그런 귀한 보물은 나라의 것이니 당분간 황가에 맡겨두거라. 농부와 영감은 크게 실망을 했지만 원님이 하는 일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농부와 영감이 돌아가자 원님은 요술항아리를 자기 집 마루로 옮겼어요. 이리 보고 싱글벙글, 저리 보고 싱글벙글. 여기에 금 1덩이를 넣으면 2덩이가 되고 쌀 1가마니를 넣으면 2가마니가 된단 말이지. 으하하하하. 원님은 큰 부자가 될 꿈에 잔뜩 부풀었어요. 그날 저녁 원님이 아버지가 마루에 나왔다 항아리를 보았지요. 이게 웬 항아리지? 시원한 식혜라도 들었나? 원님의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그만 항아리 안으로 빠졌지 뭐예요. 아이고, 걔 아무도 없느냐?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좀 꺼내다오. 항아리에 거꾸로 처박힌 원님의 아버지는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소리쳤어요. 놀란 원님이 달려와 아버지를 꺼내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거기엔 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항아리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놈아! 어서 꺼내주지 않고 뭐하고 있는 게야? 원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든지 2배가 되는 요술 항아리라고 하더니 항아리 안에는 똑같은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시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인데 당신은 누구시오? 예끼 무슨 소리요? 진짜 아버지는 바로 나요. 내가 진짜 아버지야. 내가 진짜라니까. 두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며 싸웠어요. 그러다 두 아버지는 또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원님은 눈앞이 아찔했어요. 아버지가 또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어느새 마루에는 원님의 아버지로 바글거렸어요. 아직도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배고프니 밥 달라는 아버지, 와서 다리 좀 주무라는 아버지. 원님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였어요. 쨍그랑! 항아리가 산산조각 깨지고 말았어요. 심하게 몸싸움을 하던 두 아버지가 항아리를 마루 아래로 넘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가 깨지자 그 많던 아버지들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진짜 원님이 아버지 한 분만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계셨지요. 원님은 너무 기뻐 아버지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을 찾았어요. 그 뒤로 원님은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를 더욱더 극진히 모셨대요. 물론 고을도 잘 다스려서 어진 원님으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야. 깊은 산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나무꾼이 있었어. 나무를 해다 팔면서 힘들게 살아가느라 늦도록 장가도 못 갔지. 하루는 마음 착한 이 나무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떡헐떡 뛰어오는 거야.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이런, 큰일이네. 얼른 이리로 숨어. 나무꾼은 주위를 휘휘 둘러보고는 쌓아놓은 나무더미 뒤에 사슴을 꽁꽁 숨겨주었어. 곧이어 험상궂은 사냥꾼이 쿵쿵 달려와서는 헉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 혹시 도망가는 사슴 한 마리 못 봤어? 아, 사슴이라면 아까 저쪽 고개로 달아나던걸요? 나무꾼이 사냥꾼을 멀찍이 따돌린 뒤에야 사슴은 밖으로 나와 고개 숙여 절을 했어.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산 꼭대기 연못으로 가보세요.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할 테니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잘 숨겨놓으세요. 나무꾼은 입이 딱 벌어져 사슴이 하는 말을 새겨들었어. 날개옷이 없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선녀를 나무꾼님 색시로 삼으세요. 사슴은 숲으로 뛰어가며 다짐하듯 말했어.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진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지 마세요. 이윽고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 나무꾼은 산꼭대기 연못가에 숨어서 선녀들이 달빛을 타고 훨훨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 나무꾼은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지만
날개옷 한 벌을 꾹꾹 접어 들킬새라 품 안에 잘 숨겼어.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서둘러 날개옷을 입었어. 언니 선녀들이 차례로 훨훨 날아올랐어. 막내 선녀는 연못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날개옷을 찾을 수가 없었지. 선녀가 훌쩍훌쩍 울자 나무꾼이 다가가 달랬어. 딱히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사시지요. 선녀는 그렇게 나무꾼이 색시가 되었어. 선녀가 들어오자 나무꾼 집안이 다 환해졌어. 깍듯이 모시니까 늙은 어머니는 늘 싱글벙글하지. 쓸고 닦으니까 집안 안팎은 늘 윤이 나지. 선녀는 이듬해에 어여쁜 딸을 낳더니 그 이듬해에 튼실한 아들을 낳았어. 나무꾼 식구는 오순도순 참 재미나게 살았지. 하지만 선녀는 남몰래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어. 나무꾼은 그 모습이 어찌 가엾던지 가슴이 다 미어졌지. 그래서 선녀 앞에 깊이 숨겨둔 날개옷을 조심스레 꺼내 보였어. 서방님, 딱 한 번만이라도 입어보고 싶어요. 선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부탁하자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져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아이도 둘이나 낳았으니 무슨 일 있겠어? 그런데 손녀는 날개옷을 입더니 양팔에 아이를 하나씩 안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가고 말았어. 나무꾼은 아이들과 선녀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녘에야 깜빡 잠들었는데 꿈속에 사슴이 나타나 말했어.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다시 산꼭대기 연못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물을 길어갈 테니 얼른 두레박에 올라타세요. 그날 밤 보름달이 훤한 연못에 떨렁떨렁 빈 두레박이 내려왔어. 나무꾼은 냉큼 두레박에 올라탔지. 두레박은 나무꾼을 태우고는 흔들흔들 하늘 높이 올라갔어. 나무꾼이 하늘나라에 닿자 두 아이와 선녀가 뛰어나왔어. 넷은 얼싸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했지. 옥황상제는 나무꾼이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 그토록 보고 싶던 아내와 아들딸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꿈같은 나날이 흘러갔어. 날이 갈수록 나무꾼은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졌어. 밥은 제때 챙겨 드실까? 잠은 잘 주무실까? 나무꾼이 어머니 걱정에 점점 야위어가자 선녀는 옥황상제 몰래 날개 달린 말 한 패를 내왔지. 서방님, 이 말을 타고 내려가 어머님을 뵙고 오셔요. 하지만 절대로 말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날개 달린 말은 펄럭펄럭 바람을 가르며 날아서 나무꾼 집 마당에 턱 내려섰어.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아들 목소리를 듣곤 맨발로 뛰어나왔어. 아이고, 어딜 갔다 이제야 오니?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울먹이며 말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전 다시 가봐야 해요. 그럼 너 좋아하는 호박죽 한 그릇만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부엌에서 뜨끈뜨끈한 호박죽을 재빨리 한 사발 담아왔지. 나무꾼은 말 위에 앉은 채로 호박죽을 퍼먹었어. 그런데 그만 뜨거운 죽이 말 잔등에 탁 튀었지 뭐야. 말이 놀라서 펄쩍 뛰어오르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 말은 큰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올라갔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나무꾼은 그날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았어. 나무꾼은 문틈으로 하늘만 쳐다보며 중얼거렸지.
꼭 가요. 꼭 가요. 나무꾼은 기어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꼭 가요. 꼭 가요. 꼭! 꼭! 울부짖는 소리가 꼭기요. 꼭기요. 꼭꼭꼭꼭꼭 하고 들리는 거지. 수탉이 된 나무꾼은 지금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서럽게 울고 있단다.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가난한 어부였지만 개와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며 할머니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지요. 개와 고양이도 그땐 사이가 아주 좋았대요. 날이 밝으면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늘 바다로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날이 저물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허허, 참 이럴 수가 있나? 하루 종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니.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낚싯대를 거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낚싯대가 바르르 떨렸어요. 올거니 아주 큰 놈이 잡혔나 보구나. 할아버지는 힘껏 낚싯대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낚싯대가 휘청 하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걸려 올라왔어요. 물고기가 어찌나 큰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 물고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물고기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다시 물속에 놓아주었어요. 물고기는 몇 번이나 할아버지를 뒤돌아보고는 깊은 바닷속으로 헤엄쳐 갔어요. 할아버지는 다음 날도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작은 물고기라도 한 마리 잡아야 할 텐데 할아버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물속에서 웬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할아버지에게 꾹뻑 절을 했어요. 저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어제 놓아주신 물고기가 바로 저랍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할아버지가 용궁에 도착하자 용왕님이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왕님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잔치가 끝나 돌아갈 시간이 되자 왕자가 몰래 다가와 할아버지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용왕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실 거예요. 용왕님이 무엇을 갖고 싶으냐고 물으시면 꼭 푸른 구슬을 달라고 하세요. 잠시 후 왕자의 말대로 용왕님이 말했어요. 무엇을 갖고 싶으시오? 푸른 구슬을 갖고 싶습니다. 푸른 구슬은 무엇이든지 나오게 할 수 있는 신기한 보물입니다. 이 구슬은 아주 귀한 보물이지만 제 아들을 살려주신 보답으로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푸른 구슬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었어요. 푸른 구슬아, 기와집을 다오 하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생겼고, 푸른 구슬아, 쌀을 다오 하면 곳간에 쌀이 가득 쌓였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어요. 덕분에 개와 고양이도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지요. 한편 강 건너 마을에는 욕심 많은 할머니가 살았어요.
부자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할머니는 가짜 구슬을 하나 만들어 찾아왔어요. 마침 할머니 혼자 집을 보고 있었지요. 신기한 구슬 구경 좀 시켜주시구려.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푸른 구슬을 꺼내왔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할머니는 가짜 구슬과 슬쩍 바꾸었어요. 구슬 구경 잘했어요. 난 이젠 그만 가야겠네. 욕심쟁이 할머니는 허둥지둥 돌아갔어요. 욕심쟁이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자 기와집은 다시 초가집이 되었고 좋은 옷이며 쌀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그제야 할머니는 구슬이 바뀐 걸 알았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욕심쟁이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슬퍼하자 개와 고양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슬을 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강 건너 마을에 갑자기 부자가 된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개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갔어요. 개와 고양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다 새로 지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찾아냈어요. 대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그 욕심쟁이 할머니가 틀림없었어요. 고양이는 곳간으로 몰래 들어가 돼지장지 쥐를 잡았어요. 그리곤 다른 쥐들에게 말했지요. 너희 대장을 살리고 싶으면 푸른 구슬을 가져오너라. 이야! 살려만 주신다면 찍찍 끝간 일쯤은 문제 없습니다. 찍찍. 쥐들은 할머니 방에서 푸른 구슬을 가져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강을 건너야 했지요. 고양이는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개 등에 엎였어요. 개는 있는 힘을 다해 강을 헤엄쳐 갔어요. 고양이야, 구슬을 잘 가지고 있지? 망망! 하지만 고양이는 입에 구슬을 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슬 잘 가지고 있냐니까! 망망! 고양이 대답이 없자 개는 더 걱정이 되었어요. 구슬을 빠뜨린 거 아니야? 망망! 왜 대답을 하냐? 망망! 참다 못한 고양이가 입을 열었어요. 잘 가지고 있어, 이야! 그 순간 그만 퐁당! 구슬이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강을 다 건너자 개는 미안한 마음에 슬금슬금 집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고양이는 잃어버린 구슬이 아까워 한참 동안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이런, 죽은 물고기가 다 잡혔네. 한 어부가 죽은 물고기를 버렸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물고기를 덥석 물었지요. 이게 뭐지? 돌인가? 이야! 딱딱한 곳이 씹혀 뱉어보니 강물에 빠뜨린 푸른 구슬이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푸른 구슬을 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고양이가 큰일을 해냈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무척 기뻐했어요. 그 뒤로 고양이는 집안에 살면서 맛있는 음식만 먹었고 개는 마루 밑에 살면서 먹다 남은 음식을 먹었지요. 개는 고양이가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차츰 고양이를 미워하게 되었고 서로 보기만 해도 으르렁 거리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길에서 개와 고양이를 만나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서로 무섭게 노려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